항상 이 두려움을 의식하시고 직시하셔서 꼭 반드시 돌파하시길 빌어봅니다. 그럼 이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 요소 그 두 번째,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죠. 바로 주변에 온통 부정적인 사람들 뿐입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들만 걸러내도 나 자신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엄청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 아, 글쎄, 누가 있었더라? 한번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벌써 수년 전에 저희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놨었던 어느 책에서 보고 찍어뒀던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공감도 가시고 어떤 누군가가 떠오르기도 하실 겁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었어요. 한번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무슨 일을 추진할 때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말한다.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실패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단점을 찾아낼 때는 꼭 마치 현미경으로 보듯이 샅샅이 찾아내는 등 얼마나 논리적인지 모른다. 그렇게 단점을 찾아내다가 결국 일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마무리한다. 근처 식당 밥이 맛이 없다는 둥 이런 식으로 말이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으로 접근한다. 비아냥거리면서 잘 된 것에 대해 인정을 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러니 배우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다 보니 모든 일에 수동적이 되고 뒤처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한참 오래전에 봤던 책이고요. 이거는 뭐 부동산 관련 서적이 아닙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사진을 찍어 놓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보고 그래요. 또 다음 글귀를 한번 볼게요. 내가 하는 최선의 행동 중 한 가지는 주변에 왜 그래?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 말고 안 될 게 뭐 있어? 라며 주저하지 않고 말해주는 친구들을 곁에 두는 것이다. 그런 태도는 놀라운 파급 효과가 있다. 이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무척이나 공감이 가서 이거 역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이 내용을 제 삶에 적용을 시켜서 지내왔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 그래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을 전부 끊어버리고 살라는 얘기야? 제 대답은 단호하죠. 네, 아예 끊어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하면은 일부 사람들은 그러세요. 에이 그게 지금 말이 되냐? 아니 어떻게 사람 인연을 그렇게 칼로 뭐 무베듯이 싹둑싹둑 끊어버리면서 살아가?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지지. 사회생활하면서 그럴 순 없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이런 사람들도 역시 포용하고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 거다. 뭐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하죠. 이런 말들은 지금부터 제 얘기를 천천히 한번 해나가면서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은 전부 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뭐 말을 더럽게 안 들었던 거죠. 뭘 그렇게 말 안 듣고 해왔냐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극구 말리던 부동산 경매를 시작을 했고요. 잘 다니고 있었던 회사를 나가지들 말라고도 그렇게 말렸는데 결국 퇴사를 했고요. 퇴사하고 나서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앞전까지만 해도 이 치킨집들 많이들 차리고 싶어 하셨죠. 물론 지금도 치킨집을 차리고 싶어 하시는 직장인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계속 사들이죠, 집을.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되고요. 뉴스에서 다주택자들 뭐 이렇게 어떻게 한다 하니까 또 주변에서들 너 위험한 거 아니냐 또 극구 말렸죠. 그 사들인 부동산에다가 전세 월세 주면서 임대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제일 중요한 요 모든 부동산을 저는 은행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대출 받아서 집을 다 샀습니다. 이 대출 받는 거 많이 꺼려 하시고 무서워들 하시죠. 대출 받으면 진짜 무슨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주변에서 저희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대출 받는 걸 엄청 꺼려 하시는 분이 아무튼 저는 전부 다 대출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이 부동산 경매를 어떻게 생각하시죠? 뭐 일단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러시겠죠. 아, 그 부동산 경매 그 위험한 것 같은데. 경매 잘못 잡게 되면 그 돈도 물어줘야 된다고 하던데 그런 거 아니냐. 경매라는 것 자체가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나오게 된 건데, 하고 좀 뭔가 좀 찜찜하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근데 평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경매 좋은 투자처인 것 같다. 나도 관심을 좀 갖고 있었다. 해보고 싶다. 뭔가 매력적인 것 같고, 돈이 좀 될 것 같다. 저는 이 부동산 경매를 시작한 지가 벌써 한 7년 정도가 다 돼가고 있어요. 경매를 이거 처음 시작할 때, 어, 저 역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제가 이제 경매를 시작한다고 할 때,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어, 누구 하나도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었죠. 너 그거 왜 하려고 하냐? 경매 그거 잘못하다가 그 돈도 물어준다고 하던데. 괜한 모험하지 말고 후회할 일 만들지 말아라. 돈도 별로 안 된다고 하더라. 그거 위험해. 그냥 차라리 다른 걸 찾아봐라. 주변에 이렇게 전부 온통 부정적인 말들 뿐이었어요.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 누가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뭔가가 있는데 그거를 다들 비판만 하고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좋은 게 있으면은 좋은 게, 뭐 알아야지 뭐 물론 뭐 알려주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조언도 이건 아니고 무조건 부정적인 말로 못하게만 하시는 분들이 허다했습니다, 주변에. 뭔가 건설적인, 뭐 생산적인 뭐 그런 거, 뭐 미래를 지향하는 뭐 그런 조언도 아니요, 해주지도 않고, 아무튼. 음, 근데 이, 그래도 그 업계에선 알아주는 제약회사였고, 저희 회사가. 이 배움과 지식의 깊이가 어느 정도 그래도 다 있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데 누구 한 명도 저에게 용기를 주면서 해보라고 말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그건 비단 회사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죠. 주변 뭐 친구들, 뭐 지인, 가족들 모두 다 부정적으로 대했습니다. 경매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를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사람인지라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들을 때 당시에는 뭐 주저하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했죠. 그치만 아무튼 저는 시작을 했고요. 왜 시작을 했냐? 왜냐하면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경매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냐? 아니죠. 혹시라도 잘 안 되더라도 저는 제가 내린 결정과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자신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평일에는 회사 일을 하면서 퇴근하고 조금씩 자료도 찾아보고 주말에는 경매에 대한 강의를 들으러 왕복 3시간이 넘는 지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에너지와 열정을 경매 공부에 투자를 했습니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 주말에만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한 제가 드디어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에 가게 됩니다. 실제로 경매 2차를 하게 되는 거죠. 안 가보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처음에 법원에 가게 되면 온갖 낯선 것들 투성이고
그 법원의 엄숙한 분위기에 사람이 기가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통 신경들이 예민한 사람들 뿐이에요. 뭐 왜냐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내 경쟁자가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경매 진행이 시작이 됐고 처음 입찰 들어간 물건은 뭐 보기 좋게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말았죠. 제가 금액을 좀 욕심부려서 썼던 것 같아요. 이득을 좀 많이 보려고요. 어, 그러니 당연히 저보다 금액을 좀 더 높게 잘 쓴 사람이 가져가게 됐고요. 그렇게 처음 도전이 좌절이 됐지만 저는 이거를 실패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표현도 그렇게 안 하고요. 좌절을 했지만 두 번째 두 번째도 입찰을 시도했고 세 번째도 또 입찰을 시도했고 근데 운이 좋게 세 번째 낙찰에 성공을 합니다. 처음 경매하는 사람이 세 번 만에 낙찰 받기는 조금 빠른 케이스예요, 저는. 예, 요거는. 아무튼 입찰 세 번 만에 낙찰의 기쁨을 느끼게 됐죠. 그리고 그 처음 낙찰받게 된 그 경매 물건을 갖고 모든 걸 난생 처음 또 경험을 해나가게 시작됩니다. 은행권에서 경락대출을 처음으로 진행하게 됐고요. 이 경락대출은 경매 낙찰 대출을 줄임말이 경락대출입니다. 처음으로 또 내 명의로 등기 이전이란 것도 해봤고 그렇게 내 집을 처음으로 수리도 하고 리모델링도 해보게 되고 그 집을 부동산에 매매를 내놓고 처음으로 내 집이 생겼다가 처음으로 내 집을 팔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시세 차익으로 번 돈이 제 계좌에 찍히게 된 거죠. 이때가 제 나이가 29살 때 말입니다. 근데 역시 이 처음이 어렵고 서툴렀던 거지 그 이후로는 경매 법원을 진짜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공격적인 경매 투자를 계속 하게 됐고요.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또 이 금액을 잘 쓰는 요령이 생기면서 물건을 낙찰을 또 제법 잘 받게 됐고 집이 한 채, 두 채 그렇게 계속 늘어나가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또 이 수리해서 팔 건 또 팔고 이제 수리를 하는 또 요령이 또 생기는 거죠. 뭐가 중요하고 뭐는 조금 돈을 조금 적게 들어도 수리한 티는 또 확 나게 하는 또 그런 요령이 또 생기는 거고요. 시세 차익을 보면서 계속 돈이 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 제 연봉 금액이 있었는데 이렇게 경매 물건을 계속 잡고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를 팔다 보니까 그 제 연봉 받던 금액만큼이 들어오더라고요. 집을 세 개를 파니까요. 어, 이건 뭐 회사원으로서는 정말 기분이 말 그대로 진짜 기분이 째지는 일이었던 거죠. 그렇게 부동산 경매를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다가 제가 점점 뭔가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시간과 이 에너지를 회사에 투자를 해봤자 어차피 받는 월급은 정해져 있고, 뭐 물론 뭐 1년에 한 번씩 연봉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그 뭐 조금 올려주고 막 하는 거 뭐 그런 건 뭐 이제 뭐 눈에도 안 들어왔고요. 회사를 다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경매로 돈을 벌면 벌수록 말이죠. 결국 진짜로 감행을 하죠. 퇴사를 했습니다. 이때 주변에선 전부 말렸어요. 뭐 부모님, 친구, 지인, 뭐 그 같은 회사 사람들 모두 퇴사를 하고 뭐 할 거냐. 일은 계속 다녀야 하는 거 아니냐. 뭐 고정적인 월급이 좋은 거다. 회사 다니면서 쌓아놓은 그 직책과 뭐 그런 연봉 아깝지도 않냐. 또 온통 저의 결정에 반대되는 말들만 해댔습니다. 뭐 또 그들의 말을 안 듣고 퇴사를 저는 했죠. 왜냐면 또 자신이 있었거든요. 이 자신이 있었다는 건 뭐가 자신이 있다는 건지 이제 아시죠? 내 선택과 나의 결정, 행동에 내가 전부 책임을 질 자신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퇴사를 하고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치킨집, 치킨집을 차리고 싶었던 거죠. 지금도 많지만 그 옛날에도 많았던 바로 그 치킨집이죠. 제일 많이 생겨나고 제일 많이 문을 닫는 업종 중에 하나죠. 아무튼 결국 퇴사를 하고 부동산 경매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치킨집 창업을 조금 조금씩 준비를 했고 결국 치킨집을 오픈을 합니다. 저는 일반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했던 건 아니고요. 개인적인 제 상호를 만들어서 저만의 치킨집을 차리게 됐어요. 물론 제가 어, 하고 싶었던 그 치킨 맛이 있었어요. 튀기는 방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이제 그 비기를 전수를 받고 제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창업을 한 거죠. 근데 결국에 현재는 제가 치킨집 사장님은 아니니까 너 그거 역시나 치킨집 망하고 실패해서 접은 거냐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죠. 다행스럽게도 장사는 참 잘 됐습니다. 매출이 쭉쭉 나왔었어요. 제가 자부할 수 있는 치킨이었고 그 맛 역시 시중 프랜차이즈 치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또 자신감이 있었고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장사라는 거에 있었던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당연히 뭐 문제가 생기고 힘들었겠지만 장사가 잘 되니까 그 역시도 힘들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뭐 장사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장사를 해본 사람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끔 장사와 이 사업을 동일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다. 어, 내가 창업을 했다고 해서 내 호칭이 사장이 되긴 하지만, 사장님이 되지만, 그 사장님이 그 일터에서 계속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 장사입니다. 오픈 때부터 마감 때까지 나의 시간과 정성, 뭐 노력, 열정, 이런 걸 모두 쏟아부어야 된다는 거죠. 뭐 아르바이트 쓰면 되지 않냐? 왜 사장이 그렇게 노동을 해야만 하냐? 사람 쓰면 되지. 이렇게 말씀들도 하시는데 사람을 쓴다 해도 사장이 일터에 없으면 분명 문제가 꼭 생깁니다. 원활하게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은 절대 사장처럼 일을 안 합니다. 음식의 맛이 떨어지는 거는 맛과 질이 떨어지는 건 뭐 당연하고요. 서비스 또한 말 그대로 개판이 되기도 하고 불친절한 가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장이 없이 직원들로만 가게가 운영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결코 쉬운 일도 아닐 뿐더러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반대로 사업, 뭐 또는 경영, 이런 거는 치킨 장사라 같은 치킨 장사라 해도 프랜차이즈 회사를 차리는 게 그게 경영이고 사업이죠. 말 그대로 사장이 필드에 없고 그 상위 직원들 몇몇만 관리하고 뭐 보고받고 사장의 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회사가 움직이는 건 직원들과 돈이, 그러니까 사람과 돈이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이 사업이자 경영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장사하시려는 분들께서 꼭 이해하시고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당장 회사를 다니는 게 싫고,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정말 싫다. 나도 한번 장사를 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주변에서 장사를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께 부정적으로 시작하지 말라고는 절대 안 하죠.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셨다면 저는 무조건 해봐라. 저는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결국 저도 장사를 해보고 나서야 아, 나는 장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뭐 이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당연히 저랑은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장사 체질을 갖고 계셔서 체질적으로 진짜 장사가 타고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큰 부를 누리실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결국에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사고는 여기서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애시당초 부정적인 사람들은 본인이 경험을 시작해보기도 뭐 힘들지만, 뭐 만약에 어떻게 해서 뭐 경험을 했다 해도 그 경험에 있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과 결과가 안 좋았던 부분을 실패로 간주하고 더욱 그 일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남들에게도 안 좋은 얘기, 부정적인 얘기, 침체되는 얘기만 퍼나르기 바쁩니다. 결국 치킨집은 장사가 잘 됐기 때문에 저는 권리금을 받고 다른 매수자에게 넘기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바로 본격적으로 부동산 업무를 시작합니다. 계속 삽니다. 뭐를요? 집을 계속 사죠. 갭 투자도 하고 뭐 경매 물건도 잡고 때로는 부동산 뭐 급매물 같은 거 나온다고 하면은 꼼꼼히 따져보고 뭐 급매물도 잡고 또 부동산 손님들 나오시는 분들 만나서 투자도 시켜드리고 좋은 집을 살 수 있게 도와드리면서 열심히 부동산 업무를 해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불려나가면서 또 계속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임대를 주고 임대 수익도 가져가고 돈을 계속 불려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쌓이는 게 하나 있죠. 부동산 계약서와 등기권리증들이 계속 쌓입니다. 옛날에는 그 집문서, 뭐 땅문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집문서가 명칭이 바뀌어서 등기권리증이 됐습니다. 결국 돈이 생기는 족족 투자를 하고 집을 사놓은 것들이 뭐 많으니 그중에 몇몇 개는 또 집값이 뛰어주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만 골라서 또 팔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전세나 월세를 주던 임대 물건들이 전세값이 또 오르죠. 그럼 또 전세값을 올려받고 현금을 차곡차곡 늘려나가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문제는 또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걸고 넘어지죠. 너 그렇게 집을 많이 갖고 있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요즘 다주택자들 정부에서 엄청 때려버린다고 하는데 너 괜찮냐?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집값 떨어지면 너 침몰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 이젠 좀 그만해라. 너무 욕심이 큰 거 아니냐? 거기에 또 부정의 정점을 찍는 대목이 하나 나오죠. 대출. 사람들은 대출에 참 부정적이에요. 너 그 집들 다 대출 아니냐? 그 빚은 또 다 어떻게 하냐? 너 진짜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은행 대출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냐? 이자는 어쩌냐? 빚 좋은 개살구 아니냐? 집만 많으면 뭐해? 그거 다 대출인데 그게 뭐냐? 저게 뭐냐? 등등등. 하지만 저는 또 역시나 이런 괜한 걱정들과 참견적인 부정적인 이런 말들을 무시하고 또 합니다. 저는 돈을 빌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이 풀 대출을 받는 거죠. 최대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이 대출 받는 걸 꺼리시는 분들, 결국 나중에 가서까지 대출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투자하는 담을 쌓으셔야 해요. 투자에 있어서 당연하고도 기본 중의 기본인 이 대출을 멀리하면 그만큼 투자와도 멀어져야 한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대출을 극도로 꺼리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아직도 제 측근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부동산 일을 잘 해오고 있고 큰 무리 없이 잘 한다고 하니 뭐 좋긴 한 것 같은데 지금도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이 있어요. 항상 불안하세요. 아들 너 그 집들 다 대출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빨리 더 늦기 전에 팔아서 그 대출금 다 정리해라. 그러다 큰일 난다 너.
다시 아까 그 책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제 인생에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정적인 사람을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도 드렸죠. 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물론 가족들을 끊어버릴 수는 없겠죠. 뭐 물론 진짜 독하신 분들은 뭐 진짜 뭐 큰 계기가 돼서 엄청난 사건이 있어서 가족들과 연도 끊고 뭐 그러시는데 굳이 뭐 이런 좀 부정이 있다고 뭐 그러실 필요는 없고 가족이랑 예. 제가 아까부터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을 뭐 끊어라 끊어라 말씀드린 건 뭐 속된 말로 우리가 이건 속된 말인데 뭐 뭐 이걸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연을 뭐 끊고 절교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님, 뭐 형제나 뭐 가족, 뭐 또는 뭐 회사 사람들 중에서 진짜 어쩔 수 없이 뭐 마주쳐야 되는 사람들이랑 뭐 어떻게 절교를 해요. 어쩔 수 없이 얼굴 맞닥뜨리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그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냥 그 말을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따르면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그 좀 격한 표현으로 무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또 뭐 그렇다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뭐 직장 상사들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면접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라는 뭐 그런 말은 아니고요. 아시죠? 그분들은 본인들 나름대로의 조언이자 뭐 충고, 걱정의 식으로 해주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그 내용이 부정적이다 보니 그 말을 들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하실 때 그냥 이러면 되는 거죠. 아, 네. 조언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까지만 정중하게 답을 해주시고, 그냥 한 귀로 들은 걸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세요. 특히나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 저의 얘기가 많이 부정적으로 들리시고 불편하게 들리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멀리 하시던가 때로는 필요하다면 절교 또는 뭐 인연을 끊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 제 주변에는 일부 끊을 수 없는 사람 극소수 몇몇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긍정적인 사람들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끊어버린 몇몇의 사람들은 정말 사람 자체가 좀 부정덩어리이신 분들이 좀 있으세요. 만남을 갖고 헤어지는 순간까지 온통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끊는 것이 본인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지금 긍정적인 사람들과 만남을 하고 교류를 합니다. 아까 책의 글귀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이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면 정말 놀라운 슈퍼파워, 놀라운 파급 효과가 생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끼리 있고 내가 거기 그 속에 있으면 분명히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뭘 하려다가도 결국 안 하는 걸 선택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끼리 모여 있고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뭐라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시도를 하게 되고요. 또 그들이 시도하고 경험을 한 만큼 서로 발전적인 대화와 조언, 뭐 서로 피드백도 오가고요. 진짜 해본 사람들의 말이 오가는 거죠. 이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차이예요. 해본 사람들의 경험, 실제 경험담, 결과가 안 좋았던 거든 좋았던 거든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들로만 서로 얘기가 주고받게 되는 거죠.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의 말들을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저의 사례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는 온통 하지 말라고 했죠. 왜 그랬죠? 일단 사람은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는 매우 많이 비관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좀 본능과도 같은 반사신경인 건데요. 모르는 게 일단 창피하고 해줄 말이 없으니까 안 좋은 얘기로 그 얘기를 깎아내리는 경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의 심리에는 내가 모르고 안 하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그걸 해서 혹시라도 잘 되면은 나는 어떡하나. 이런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또 두려움이 나오죠. 그러니 결국은 제가 부동산 경매 얘기를 꺼냈을 때 주변에서는 경매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뿐이었고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괜히 얘기를 했던 거고 그냥 조용히 그냥 했었으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분야의 얘기였으며 어디선가 실패의 경험을 건너 건너 들었던 그것을 뭐 어디서 누가 그러더라 말 그대로 이 카더라 통신을 저에게 전파하면서 하지 말라고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대화를 하게 된 것이죠. 참 희한하게도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성공의 사례보다는 실패, 뭐 좌절, 뭐 망한 얘기들 이런 거를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얘기만 골라 들으면서 듣기 편한 걸 수도 있죠. 왜냐면 모르는 걸 하게 되는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나는 어차피 못할 것이고 역시나 그런 건 위험한 거라고 치부해 버리는 게 자기 자신한테 안정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말 그대로 자기 위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편하니깐요. 여러분, 혹시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의 내 생활 수준을 따져보고 싶다면 내가 제일 가깝게 지내는 최측근들 그 중에 5명을 한번 꼽아봤을 때 그 5명인 사람들의 평균치 그 중간이 바로 나다. 결국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일부 강의 때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만나고 같이 어울리고 소통하는 주변 사람들이 그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끈턴과 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현재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을 곁에 두고 서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교류를 하면서 지냅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현재 제 주변에는 대부분이 집을 한두 채 이상은 다 갖고 계신 분들 뿐이에요. 전부 투자를 하실 줄 아는 투자 신념이 열려 있으신 분들인 거죠. 반대로 주변 환경이 온통 부정적인 사람들밖에 없으시고 그런 분들의 얘기만 들으면서 지내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집을 한 채 산다는 것을 예를 들어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큰맘 먹고 집을 하나 장만해 보려고 마음을 먹어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의견을 여쭙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부모님이 집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으세요. 이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깨지는 거죠. 아예 애시당초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튼 여쭤봤더니 역시나 부모님은 매우 부정적이십니다. 야, 너 집값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너 대출을 받아서 못 갚으면 어쩌려고 남의 돈을 빌리냐? 괜한 짓 하려 하지 말고 전세 살면서 돈이나 모아라.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고민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또. 괜히 물어본 것 같기도 하고 심란해집니다. 이번엔 배우자한테 한번 얘기를 한번 꺼내봐요. 여보, 우리 집 한 채 사서 이사 갈까? 아니, 갑자기 집을 왜 산다는 건데요? 요즘 부동산 시장 안 좋다는데 지금 괜히 샀다가 집값 떨어져서 손해보면 어쩌려고. 그리고 우리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매월 이자는 어떻게 내며 부담스럽게 내 친구 누구누구는 집 샀다가 집값 떨어져서 손해보고 팔았다던데
점점 무너집니다. 괜한 생각을 한 건가 싶고 포기할까 싶죠. 그치만 마지막으로 친구놈들 모임에 나가서 한 번 더 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봅니다. 이제 뭐 거의 끝판왕까지 오는 거죠. 끝판왕을 만나는 거예요. 친구 한 명은 아직 결혼 안 하고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결혼해서 월세로 살고 있고, 또 다른 한 명은 부모님의 도움을 뭐 조금 받아서 전셋집 마련해서 신혼을 시작하고 있어요. 얘들아, 나 집을 하나 살까 하는데 괜찮을까? 이제부터 난리가 나죠. 온갖 부정적인 얘기들과 카더라 통신이 난무합니다. 야, 갑자기 집을 왜 사? 너 부모님이 한 채 사주신대? 돈 많이 보태주신대? 집값이 얼만데 집을 사? 너 그럼 대출 받을 거잖아. 뭐 그렇게 무리해서 살려고 하냐? 부동산 시장 요즘 안 좋다던데, 누구누구도 집 샀다가 대출금 이자 못 갚아서 막 경매 넘어갔대, 야. 야, 누구도 또 집 샀다가 손해보고 후회하면서 맨날 부부싸움 한다더라. 지금은 살 때가 아니야. 돈이나 더 모으다가 사더라도 나중에 사. 전세가 제일 속 편해. 너 또 애 생기면 또 어쩌려고. 애 때문에 또 이사도 다녀야 될 거 아니야. 회사 때문에 이사도 다녀야 될 거고. 그냥 청약이나 꾸준히 부으면서 돈이나 모아라.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이 사람은 직장만의 꿈을 접어버립니다. 이게 잠시 정체기를 겪는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접어두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결국 본인의 손해로 돌아올 것이 점쳐지죠. 이것을 추후에라도 깨달으면 또 다행인데, 주변의 온갖 부정적인 말에 세뇌를 당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그냥 만족하면서 살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이렇게 투자에 눈 뜨지 못하고 그냥 평생 투자하는 거리를 두고 지내시는 분들, 아니 뭐 현실에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신다면 이 또한 그분들의 선택이고 결정이니까, 현실의 부족함을 안 느끼시고 사신다면 그 또한 그분들께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이 뭐 되겠죠? 뭐 좋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느끼고 산다면 그만한 게 또 어디 있어요. 하지만 만약 지금 현재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고 성공하는 투자자, 뭐 성공 재테크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시고 꿈꾸신다면, 본인이 실행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걸 개선하고 노력을 해서 조금씩 변화를 이뤄내시고 투자를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시면 분명 그렇게 되실 거고요. 투자 신념을 깨우는 데 있어서 큰 악영향 요소, 이 부정적인 생각의 원인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중요하고 치명적인 이 근본적인 원인, 주변에 온통 부정적인 사람들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내가 투자를 시작하려 할 때, 뭐 또는 투자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부정적인 말들만 해댑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뭐 저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때도 나왔고요. 뭐 예를 들면서 설명한 집 한 채를 사더라도 주변에서 온통 부정적인 말들을 했는데, 뭐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있었죠. 그게 뭐냐, 바로 집값 떨어지면 어쩌냐, 대출 그거 위험하지 않냐, 큰일 난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 레전드 같은 말들이죠, 이건. 부정적 사례의 최고봉 말들인 셈인 거죠, 이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남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의 이 투자 신념을 뒤집어 놓고 막 흔들어 놓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어느 정도 이 말이 수긍이 되는 말이라서 반박이 불가하신가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말문이 떡 하고 막히시나요? 이 부정적인 말을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책의 내용에 대입을 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은 전혀 부동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의 책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말한다. 안 되는 이유를 찾고 실패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 책의 내용에서 말하듯이 집값 떨어지면 어쩌냐고 묻는 분들은 집값이 오를 거는 생각을 안 하고 떨어지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요. 장점은 못 보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집값이 떨어지면 어쩌는지와 실제로 떨어졌던 그런 사례들만을 어떻게 참 잘도 찾아요. 막 진짜 여기서 말하듯이 현미경으로 보듯이 샅샅이 뒤져보면서 그런 내용들로만 얘기를 해요. 집값이 오르는 사례와 뭐 그런 뉴스 기사들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이분들은 그런 것 자체를 무시한 채 이런 말만 하는 거죠. 결국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믿는 것만 보게 된다란 말이 여기서 일치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제가 신념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하락론자이십니까? 아니면 상승론자이십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하락론자, 아니, 폭락론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신 분들이 집값 하락론자들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현재 무주택자일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이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그런 식인데 무주택자이니까 하락론자가 된 부분도 있고 하락론자이다 보니까 집을 못 산 무주택자인 것도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지 못했고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은 값어치가 떨어져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죠. 내 거가 아닌 것들이 가격이 오르면 그때 발생할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게 생기고 심기가 불편해질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 하락론자, 폭락론자들을 부동산 상승론자로 만드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이분들한테 집을 한 채 주게 되면 이분들은 억지로라도 상승론자가 됩니다. 뭐, 물론, 어느 누가 뭐 남에게 집을 그냥 주겠냐면은 이분들이 갑자기 뭐 주변의 변화로 뭐 예를 들어 특히나 뭐 부모님께서 집을 한 채 그냥 어떻게 사주신다든지 뭐 유산으로 물려받다든지 아무튼 자신의 이름으로 집이 한 채 생기게 되면 그날 이후부터는 이분들은 바로 상승론자가 될 겁니다. 당연하겠죠. 어느 누가 내 물건의 값어치가 떨어져라 떨어져라 기도를 할까요? 아무튼 두 번째, 대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으로 접근한다. 성공한 투자자들의 대부분은, 아니, 뭐 거의 모든 투자자분들은 대출을 좋아해요. 좋아한다? 대출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좋아해요. 그래야지 내 돈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투자금이. 대출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을 만큼 전부 끌어다 받습니다. 그렇게 받은 대출로 내 투자처에 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취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대출금의 이자를 내고도 남는 이익을 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고질병처럼 이 대출을 꺼리시고 대출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안 듣습니다.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이 책처럼. 심지어 하우스 투어라느니 뭐 다주택자들 정부에서 다 때려잡고 있다면서 뭐 겁도 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 실제로도 대출로 투자를 한다면 배우려 하지도 않고, 그러니 뭐 여기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하죠. 진짜 배우려 하지도 않아요. 시작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 투자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나중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안 한 사람은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나는 오늘 3억을 대출을 받아서 집 한 채를 샀다가 2년 뒤에 집값이 올라서 뭐 5천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 집을 팔아서요. 아니면 뭐 계속 가져간다. 근데 저 사람은 나는 절대 대출 안 받고 내 돈 모아서 정정당당히 내 돈으로 집을 살 거야 하면서 3억을 모으려고 시작을 합니다. 몇 년을 모아야 할까요? 모으긴 모을까요, 이게? 1년에 3천만 원씩 저축을 해도 10년을 모아야 하죠. 3억을 모으려면요. 뭐 더 악착같이 모았다고 뭐 이렇게 쳐주고 한 6년 만에 3억을 모았다고 치고 그럼 뭐 6년간 집값이 그때 6년 가서 집값이 그대로 3억일까요? 이분은 또다시 2억을 더 모으셔야 할 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제가 그 집을 그때 그 안 팔고 저는 지금 이 6년 뒤까지 갖고 있었다면 저는 2억을 버는 거고 음, 그분은 2억을 더 모아야 되는 거고 뭐 남는 게 없죠. 저는 이득을 취했고요. 결국 남의 돈을 잘 활용한 자가 그러지 못한 자를 급격히 추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말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만들어낸 최악의 단점만을 끄집어내서 말하는 부분인 거예요. 투자 신념이 깨어나고 확장이 이루어지면 이런 얘기는 귀에도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바뀔 거니까요. 이 얘기가. 아니 나는 집값 떨어질 걸 사지 않을 건데? 난 집값 오를 걸 살 건데? 아니, 공부하고 안목을 키워서 집값이 오를 걸 사서 투자를 할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해 나한테? 또 두 번째, 대출? 아니 그게 뭐가 위험해? 뭐가 안 좋아? 내가 이자만 잘 내고 추후에 집 팔아서 바로 갚아버리면 또 그만이고. 그렇게 은행권에서 잘 빌리고 잘 갚으면 신용도도 올라가는데? 얼마나 좋은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신용도도 낮아. 은행권 거래가 없으면은. 금융권 신용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난 음, 은행 돈 빌려다가 좋은 물건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으로 이자도 내고 남는 돈은 내가 또 모으면서 또 난 투자할 거야. 또 대출 받고. 제가 이 두 가지 부정적인 얘기, 집값 하락론과 대출에 대한 내용, 이 주제로만 해서 따로 영상을 찍을 수 있을 만큼 또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일단 이번 시간에서는 이 두 얘기를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저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손님분들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제 주변에도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었을 때는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뭐 지금은 저런 질문 저한테 못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왔고 지금도 투자를 하는 투자자이면서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고 뭐 그렇게 제가 이뤄낸 그 결과물을 저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직접 보여주면 되는 거죠, 결과물을. 그럼 그만이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국 내가 시작을 해서 경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남들에게 보여주면 그 부정적인 사람들도 결국엔 나에게 더 이상 부정적인 말도 못할 뿐더러 이렇게 성공한 나를 부러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쯤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의 상황을 제가 질문을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주변에는 집을 사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는 부동산 투자자가 있습니까? 딱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다면 안 해본 사람들 뿐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 나에게 부정적인 말들로 영향을 주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끊어버리세요. 그게 안 된다면 그분들한테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조언도 구하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부정적인 말을 무시하세요. 근데 난 그래도 뭔가 얘기를 좀 듣고 싶고 조언을 좀 듣고 싶다. 그러시면은 진짜 경험을 해보신 분들한테 여쭤보셔야죠. 실제로 투자를 해보신 분들한테. 투자를 잘 해보신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여쭤보세요.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직 내 집 하나 사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분들한테 잘못 가서 괜히 조언이랍시고 이렇게 구했다가 그분들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진짜 경험 많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조언을 구하세요. 그러지 않으신 분들은 그 말을 듣지를 마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런 분들을 걸러내셨고 이제 귀를 닫으셨다고 하면은 이제 시작을 하셔야죠. 정말 시작을 해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큰 것부터 욕심을 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작조차를 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작은 투자처들도 많습니다. 이 작은 걸 무시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직접 경험하고 판단을 하세요. 경험을 해야 판단력이 생깁니다.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시작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셔서 작은 것부터 경험을 해보시고 판단력을 기르세요. 그리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최대한 우린 좋은 쪽으로 할 거잖아요. 책임질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결과만을 생각을 할 거고 또 그런 공부를 해서 안목을 키울 거고 좋은 결과가 가는 그쪽으로 우리가 이끌어 갈 테니까 말이죠. 이렇게 해서 주변에 온통 부정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이죠. 사람은 변화가 싫습니다. 이 변화가 싫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